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이걸 모르면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상식책은 두꺼운데 궁금한 키워드를 찾아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NFT 주가 호재라는데 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책은 두꺼워가지고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보다 덮었어요, 베개로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명쾌하고 야무진, 네, 최신 경제 용어 해설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최신 경제 용어 160가지 핵심 키워드를 담아놓은 책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좀 읽다 보면은 단어 뜻만 봐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알아둬서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NFT, 그래서 NFT가 뭐 어떻게 저 공매도,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 공매도가 뭐야? 그래, 뭐 사가지고, 뭐 빌려서 사가지고 뭐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뜻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최근의 이슈와 함께 어떤 걸 주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런 맥락들을 좀 잘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경제책이라 그러면 뭐 경제 용어책도 있고 또 경제 신문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좀 지루해서 안 보게 되고, 보다 보면은 저도 잘 안 읽히거든요. 솔직히 좀 지루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읽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쭉쭉 읽히더라고요. 2021년 키워드 용어 160개 중에 제가 원래 좀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단어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는 단어 있으신가요? 자, 공매도도 있고요. ETF도 있고, VVIG도 있고, 대체불능 토큰, 그리고 수소사회, 그리고 수소경제, 수소생태계, 나트륨 원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ESG, 요즘 맨날 나오죠, ESG. 과연 이 ESG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업과 비즈니스가 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 이 인바이러먼털은 환경 친화적인데 어떤 게 뭐 환경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업이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즘 뭐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S 같은 경우 사회적 책임이에요. 회사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얼마나 잘 보장을 해주는지, 그리고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남녀 평균의 뭐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장애인 청년 채용, 그리고 기부나 봉사활동, 뭐 청렴도 부정부패를 하진 않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 ESG 중에 G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지배구조예요.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전문성은 얼마나 확보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제 지배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지, 감사위원회는 잘 설치돼서 운영되는지, 그리고 준법 감시인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지, 회사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나 뭐 회계나 세부 이런 것들이 문제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회사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경영적인 부분 그리고 준법적인 부분을 보는 거고요. S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E 같은 경우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ESG,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자,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 이것만 안다면 솔직히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ESG라는 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솔직히 딱 정해진 규격이나 딱 정해진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요즘 기업들도 ESG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앞으로 ESG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보가 이어질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자, 공매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 공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딱 와닿진 않잖아요. 그죠? 자, 공매도가 쉽게 말하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예시가 아주 좋게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A라는 주식, 우리 국민주 3전이라고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삼전 주식 현재가가 5,000원이다. 근데 이거 왠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주식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잠깐만 나 주식 좀 100주만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빌려요. 그래서 이걸 바로 팔아요. 사자마자 팔아요. 왜냐면 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빌린 주식은 갚진 않았어요. 그냥 빌려와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한 며칠 있다가 삼전 주식이 3,000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식을 사요. 사가지고 이 빌린 주식을 갚아요. 100주를. 그래서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20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ETF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연금 상품에도 ETF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또 펀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바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펀드보다는 ETF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ETF가 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TF는 뭐냐면 우리가 펀드를 사면 수수료를 많이 내잖아요. 펀드가 내가 직접 투자를 하기는 뭔가 좀 걱정이 되고 잘 모르니까 이걸 그냥 다른 펀드 전문가,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대신 운용을 해주고 나는 수수료를 주고 이제 돈을 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펀드는 좀 간접 투자라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니까 간접 투자라고 해서 좀 해볼까 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ETF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싼 장점이 있고 펀드처럼 내가 넣고 빼는 게 좀 3일이나 7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넣고 바로 빼고 사고 팔고 주식처럼 할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고 또 요즘 ETF 굉장히 테마 상품이 많이 좀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책 읽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2011년에는 네, 106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106개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 6월에는 네, 489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요즘 뭐 반도체, 자율주행, 2차전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ETF도 있고 뭐 삼성그룹 계열사에만 투자를 한 ETF도 있어요. 뭐 수소경제라든지 그린 뉴딜 같은 이런 테마주에 투자를 한 ETF도 있고 뭐 선진국 채권 그리고 드라마, 웹툰, 한류, 문화 도 있고 또 원유, 원자재 이런 펀드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구성을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장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좀 그런 테마가 있는 ETF에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는 심지어 마약과 도박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고 해요. 이건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는 60조의 시장이에요. 자, 이게 디지털 자산인가, 합의된 환각인가, 이런 말들도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환각으로 느껴진다. 도대체 뭐가 환각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장부를 수십만 개로 만들어서 이제 분산하는 거예요. 장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슬처럼 줄줄이 엮어가지고 조작이 불가능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그 대가로 주는 게 암호화된 토큰이다. 내가 만든 디지털, 내 사진에,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에다가 NFT, 이 토큰을 연결을 하면, 이거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술작품 실물을 NFT로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디지털 사진에 이런 것들 그리고 작가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경매에서 780억씩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도 해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아까 BTS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디오 컨텐츠 뭐 디지털 카드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다 NFT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로 좀 생소하실 수 있죠. 자, 이게 꿈의 원전이라고 해요. 꿈의 원전 에너지 산업 게임의 체인저라고 합니다. 나트륨 원자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 나트륨 원자로라고 부르냐면 이 나트륨을 냉각제로 쓴다고 해서 나트륨 원자로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고 또 저렴하고 이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네, 소형 원자로여서 네, 조금 이 1000W, 1400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 이렇게 조금 더 적긴 하지만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요. 아, 대형 원자로는 진짜 대형이고 소형 원자로 정말 소형이다라는 느낌이 뭐였냐면 뭐 노심, 연료, 분리형 막 이래서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큰 느낌인데 아주 작아서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일체형이다. 작기 때문에 네, 발전 용량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이건 경락고가 필요한데 네, 소형 원자로는 경락고도 필요 없고 건설 비용도 5조 원이나 드는데 1조 원, 네, 5분의 1 가격이죠. 그리고 이게 모듈이 냉각기 수조에 잠겨 있어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낮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각 수조 안에 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위험이 낮고 이건 대형 원자로는 방사능 누출 위험이 이게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들이 좀 잘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 나라이긴 한데 최근에 뭐 탈원전, 네, 정부 정책상 탈원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국제 유가 하락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지지부지 묶여가지고 최초로 개발을 했지만 지금 발전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개발한 SMR이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를 개발한 국가고 그런데 현재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탈원전 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역전돼가지고 묶여있고 그래서 지금 운전 경험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 DSR이라고 하죠.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제 총 부채, 그러니까 대출을 냈는데 이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출을 내면 이거를 내 연소득에서 상환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냐? 그러니까 내 소득에서 내 연소득에서 대출을 갚는데 얼마나 쓰냐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큰 금액으로 대출을 받는 게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자동차알고, 학자금대출, 뭐 카드론, 뭐 원리금 상환에 이런 것들을 내 연간소득으로 나눠요. 그러면 비율이 나오겠죠. 이게 40%가 네, 넘으면 안 된다. 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게 모든 대출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대출도 있는데 뭐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뭐 적금 담보 예당대나 보험 약관 대출, 보험 계약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비제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연간 상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몇 년 동안 갚아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비율을 높이고 줄이는데 내가 만기를 몇 년으로 설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오늘 뒤에서도 나올 건데 내가 대출을 꼭 30년 다 써야 30년을 한다고 해서 꼭 30년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30년을 쓰다가 뭐 내가 30년 설정해 놓고 5년 쓰다가 뭐 집을 팔면 대출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만기는 내가 얼마 동안 갚아 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인 것이지 내가 이걸 당장 30년이라고 설정해서 30년을 써야 되고 40년이라고 해서 꼭 40년을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DSR이나 이런 수치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만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좀 잘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좀 오늘 다뤘던 단어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생소한 단어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네요. 아, 원래 진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배움이나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도서 나눔을 해 드릴 거고요. 우선 이벤트로 10권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